김정은 생전의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이나 시간 문제라 생각합니다. 시간 문제고 결국은 이 북한 체제에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김씨 일가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제 북한의 세습 독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3대까지 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어질까? 사실은 이런 세습 독재가 이제 아들 또 아들이 손자 뭐 이렇게 물려받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원래는. 쉽지는 않죠. 근대 이전의 왕조 시대는 뭐 세습이라는 게 상식이었고 그러나 근대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세습 독재가 있었지만은 3대까지 세습한 경우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전무하면 근데 그만큼 그게 어렵다는 거죠.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인데 북한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냈던 것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북한의 김주애가 국영 매체 전면에 내세우면서 존귀한 분 뭐 이렇게 김일성이 뭐 계승 유전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 보면은 4대 세습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 김정은이 딱 김주애를 좀 공식 후계자로 봐야 하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은 우리 정부 당국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든지 통일부의 그 국회에서 발언을 통하면은 당국자의 발언 표면은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뉘앙스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김주애가 뭐 군부대든지 아니면 뭐 이런 주요 국가 행사에 나오는 것들을 보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귀한 자제분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김정은이 김주애를 그 차기 후계자로 내정하고 이거를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김정은은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되게 일남이녀 또는 어떤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남이 있다는 그런 정보 분석이 있죠. 장남이 있다는 정보 분석은 북한이 해외에서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컨테이너를 따로 이제 해외 북한 주재 공간에서 챙기는데 그 컨테이너 안에 남자애들이 사용하는 뭐 그런 장난감들이 들어있던 첩보에 따라서 장남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뭐 장남이 전면에 안 나왔으니까 혹시 뭐 약간 이상이 있냐, 건강에 문제가 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김주애는 그냥 사전에 무슨 그냥 내보내고 적정할 때 진짜 아직 꼭두각시 같은 역할. 꼭두각시는 아니지만 뭐 김정은이 정말 후계자를 김정은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아직 40도 안 되는데 후계자를 준비해야 될 만큼 그렇게 건강이 나쁜 상태이고 진짜 김정은의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후계자를 내세워야 할 때 그때는 뭐 아들을 내세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세습되면서 신격화된 권력들은 지금 김정은 3대 오면서 더 약해지고 있나요? 더 강해진 건가요? 아무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김씨 일가가 북한의 권력을 가지는데 원천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는 우상화, 신격화. 이렇게 있습니다. 우상화 신격화를 하려면 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일성, 일대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항일 운동을 하면서 광복을 찾은 건 김일성 덕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북한에서는 가르치고 있고. 2대인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이 그 항일 운동하던 백두산 밀영에서 사실 소련 땅에서 태어났지만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다는 그 서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3대인 김정은 대에서 이르러서는 그런 서사가 없습니다. 없고, 뭐 어떤 출생의 비밀, 뭐 태어났을 때 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상서로운 구름이 내려앉는지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절된 채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 혹자는 김정은이 이런 서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2010년에 천안함이라든지 아니면 연평도 포격전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대체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서사가 부족하고 그러면 4대째 김주애가 됐건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남이 됐건 간에 4대 세습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서사를 꾸릴 만한 무언가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생전의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이나 뭐 이제 4대로 넘어가면서 그런 체제 붕괴 가능성은 좀 없나요? 3대 어쨌든 예전보단 권력이 좀 약해진 듯한 느낌이 있어서요. 최근에 권력이 약해지는 징후가 여러 가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방 배급제가 무너졌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월에 보면은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초보적 생필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정치 문제이라고 본인이 시인할 정도로 지방 배급제가 무너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반동 사상 문화 배교법 시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한류 등 그 한국 드라마나
가요 같은 저장 매체 들고 있기만 하더라도 뭐 사용까지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김정은 입으로 비사회주의 투쟁을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례 없이 북한 체제가 뭔가 이렇게 균열이 자꾸만 균열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김정은이 위기를 느낄 만큼 그게 진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든지 1990년대에 그 대홍수 이후에 궁핍한 가정을 극복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무너질 거라고 전망했는데 지금까지 20년 넘게 버텨오지 않습니까? 북한이 나름대로 어떤 체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 작가님이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 문제라 생각합니다. 시간 문제고 이게 오늘 내일 할지 아니면 5년일지 10년일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이 북한 체제에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김씨 일가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북한 체제 붕괴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사실 체제가 무너지면 북한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6.25 이후에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하면서 한국은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체제를 붕괴하려고 갖은 공작을 다 했는데 두 체제 현재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요. 단 한 번의 어떤 방법으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마법의 탄환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때문에 국제 체제가 촘촘하죠. 물론 뭐 중국과 러시아 등 통해서 구멍이 있지만 하여튼 이 국제 제재를 좀 더 촘촘하게 지어가지고 북한의 어떤 경제를 이런 표현하기 죄송합니다. 말려버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든지 그러니까 손을 두고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무너지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금방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럼 언젠가 한반도 통일은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랑 어떤 방식으로 결국 통일은 이루어질까요?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일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북한은 체제가 달라서 수십 년 동안 적대 관계에 있지만은 동일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공유하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예를 저는 소련을 보는데 소련이 여러 개의 공화국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탄생하면서 각 공화국이 독립했는데 어떤 단위로 쪼개졌습니까? 동일한 민족 단위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떤 민족이라는 거는 되게 고차원적인 사변적 개념이긴 하면서도 국제 정치에서는 하나의 단위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가 국가로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은 북한 주민은 일단 제일 먼저 한국과의 통합을 고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통일에 대한 준비를 아주 차근차근히 해나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즘에 한국 무기가 전 세계에서 참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국 무기는 2023년에 어느 정도 수출이 되었고 방위 산업이 매력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느냐? 예. 기자님은? 일단은 지난해 K방산 수출액이 130억 달러입니다. 이게 2020년, 그러니까 전에는 2020년에는 173억 달러인데 약간 떨어졌고요. 그리고 작년 목표가 원래 200억 달러였는데 70억 달러 정도가 좀 모자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나름대로 작년에 K방산 농사를 잘 지었다 평가를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출 국가가 재작년 2022년에 4개국이었는데 작년에는 12개국, 3배로 늘었죠. 그리고 수출하는 품목이 2022년에는 6개였는데 작년에는 12개, 그러니까 2배로 늘었고요. 그만큼 저변이 확대가 됐다. 그래서 올해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K방산 수출 목표가 다시 2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위산업이 매력적인 거는 물론 방위산업은 주국을 파는 산업이라고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은 마진을 따진다면은 뭐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 이런 민수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무기는 한번 수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 30년에서 40년 동안 유지보수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부품을 내주거나 아니면 또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나 그럼 운영을 해주거나 이런 등등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어서 한번 수출하면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기는 컨베이어 벨트 해가지고 개량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수공업 같은 그런 작업 구조로 수공업 조립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무기 생산이 그래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2년에 정부 분석에 따르면 방산 수출로 일자리가 13만 개 태어났고 생산 유발 효과가 46조 원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다른 국가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세계가 한국의 K방산 선택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가성비, 극강의 가성비를 K방산이 갖추고 있는
있는데요. 자주포만 비교해 보십시오. 자주포, 요즘에 한국에서는 K9이라는 자주포를 팔고 있고, 그 다음 가는 경쟁자가 독일의 PZH-2000인데요. 둘 가격을 보면은 K9이 PZH-2000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나 성능은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물론 뭐 독일께 조금 더 나은 점이 있지만 그게 압도적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약간 미세한 차이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방공무기, 중거리 방공무기 체계 한국에는 천궁이 있고 미국에는 그 전세적인 베스트셀러인 그 패트리어트가 있지 않습니까? 패트리어트 중에서 가장 최신형의 팩3 MSE가 있는데 이거를 가격 비교를 하면 천궁2가 팩3 MSE보다 7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럼 엄청 싸네요. 엄청 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많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도 거기도 패트리어트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궁을 추가적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돈 많은 중동의 산유국조차 감당하기 힘드니까요. 방공미사일은 거의 뭐 포탄처럼 총알처럼 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납기입니다. 납기는 이거는 한국의 특수한 안보적 현실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평화배당금이라고 있죠. 평화배당금이 뭐냐면은 국방비에 쓸 돈을 다른 뭐 복지라든지 이런 예산을 전용하면서 평화배당금을 상당히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수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이죠. 유럽에서 독일제 무기를 사고 싶어도 독일의 군수 공장들이 지금 라인이 다 죽어 있거나 아니면 축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납기를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문을 해도 언제 받을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당연히 K방산 한국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한국 무기 중 그럼 가장 인기 있는 건 말씀하신 그 자주포 K9은 천궁 이런 것들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베스트셀러는 K9입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수출 계약이 돼서 완전히 이제 계약을 맺은 것까지 포함하면은 155mm 자주포가 1,401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45%가 K9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죠. 근데 이 수치는 2002년에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9을 계약했는데 그걸 100% 반영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절반이 훨씬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55mm 자주포가 서방권의 표준인데 그 절반 이상이 K9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전쟁이 뭐 세계 각국에서 혹시나 일어나면 K9끼리 부딪힐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저 방산 수출 붐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증시도 방산 관련주들이 좀 뜨거운데 그럼 한국 정부는 어떻게 이런 걸 좀 지원해야지 한국의 방산 산업이 더 잘 될까요? 한국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그 방산이라는 분야는 G2G입니다. 거버먼트 전형적인 G2G 시장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기업이 해외 국가와 마음대로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대금 결제는 대개 보면은 차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수출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 수출개정은행법 통과가 미뤄지면서 지난해 그 폴란드의 방산 수출이 진행이 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차관 액수 문제 때문에요. 신용 공유 한도가 막혀가지고 한도가 차가지고 약간 주춤한 그런 사실도 있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뭐 마케팅은 뭐 기업이 하겠지만 정부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정부가 전면에 나선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거고 어떤 외교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기업의 마케팅을 뒤에서 뒷받침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